65세의 한 어머니, 10년간 그림자처럼 아들 내외의 집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손주를 돌보고 밤 늦게까지 밥을 지으면서도 단 한 푼 받지 않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의 한마디는 그녀를 가족에서 타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희생자에서 이야기의 판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노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혈육의 정을 믿을 수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감성에 호소하지 않고 오직 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한 어머니가 억울함과 침묵을 딛고 일어서서 반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존엄성이란 소리 없이 살아내어 다른 이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것임을. 시니어 인생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시골 출신으로 평생 이렇다 할 큰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밥 갈고 집안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해서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졸업 후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서울 아가씨인 지혜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55. 아직은 건강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둘 다 일 때문에 바빠 낮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며느리는 집안일에 서툴러 아기 분유조차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셔서 서준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둘만으로는 정말 힘드네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져 저는 두말 없이 짐을 싸서 시골집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 남의 손주도 아니고 내 손주인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도시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켜고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도시의 가전제품들은 버튼이 너무 많아 늘 잘못 누르기 일쑤였고 밥을 태우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도 제대로 못하세요? 며느리의 타박이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손주를 위해 참았습니다. 젊은 애가 뭘 몰라서 그러겠거니 나이 든 내가 더 너그러워져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면 하룻밤에 4-5번씩 일어나야 해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고 서준이가 열이 나면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열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고 처음 말을 뗀 순간도 모두 제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서준이를 거의 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출근하면 삼시세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공부까지 봐줬습니다. 심지어 쌀이나 기름 같은 식료품도 제 돈으로 사면서 그들에게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혼신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값싼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1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저는 건강하던 중년에서 허리와 등이 쑤시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픈 노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3년만 머물기로 했던 것이 어쩌다 보니 10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저를 꿈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도쿄로 4박 5일 여행 가요. 저희 세 식구만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요. 저는 잠시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나도 같이 가니? 민준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니 비행기 타면 힘드시잖아요. 적응 못 하실까 봐요. 저희는 안 데려가려고요. 엄마는 집에 계시면서 저희 집 좀 잘 봐주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다 오렴. 엄마는 집에 있을게.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젊음과 기력, 건강을 모두 이 집에 쏟아부었는데 결국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면서 저를 데려갈 마음조차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도 자리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손님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 지난 10년간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없이 그저 끝없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존재였습니다. 손주는 저를 따르며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집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밭을 일구며 남편과 함께 지었던 시골의 그 집 말입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는 어젯밤 남은 음식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의 손대지 않은 밥과 반찬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무심코 던져놓은 여행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 집결, 온천 욕한 2박, 긴자 쇼핑. 그 종이 위 어디에도 엄마나 할머니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엔화를 더 환전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서준이는 신이 나서 새 닌텐도 게임기 사올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갈아입을 옷 몇 벌, 낡은 가방 하나, 접이식 우산, 그리고 제가 늘 먹는 약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이 집에 제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쪽지를 하나 써서 식탁 밑에 눌러놨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청소해놨다. 밥은 소태해놨으니 즐겁게 여행 다녀오너라. 나는 고향집에 며칠 다녀올게.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 아무도 제가 떠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몇 시간을 버스에 흔들리니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떠나서 편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더 이상 억울하게 만들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며칠 너희 집에 좀 가 있어도 될까?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을 왜 해? 얼마든지 환영이지. 엄마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 해놨어. 침대도 다 준비해놨으니 몸만 오면 돼.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 민지는 수도권 근교에 살았는데 집이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사위 박서방이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빼앗듯 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런 건 앞으로 직접 들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는 김치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지는 제가 평소에 신는 실내화를 이미 꺼내놓고는 엄마, 어서 와. 밥 다 차려놨어. 식사부터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지는 반찬을 집어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살이 빠졌어? 오빠네 식구들은 엄마를 어떻게 챙기는 거야? 저는 대답 없이 그저 거기서 혼자 지낸 지도 꽤 됐지 라고만 말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우리 식구가 엄마 잘 모실게. 남들보다 못하지 않아? 식사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민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욕실에 손잡이 하나 설치해 드릴게요. 씻으실 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가 진짜 집 같아서 그래. 60이 넘도록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느냐 하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줄곧 아들이 기댈 산이고 손주가 위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의지가 된 것은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깊이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박순자, 너는 드디어 남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을 끝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민지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에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무언가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매일 아침 부엌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는 쉬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 사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주방은 장모님이 지휘만 하시고 저희가 할게요. 국자는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들 가족은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에는 온기가 있었고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민지는 저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약도 새로 지어주고 생활 습관도 조절해 주었습니다. 공원에 데려가 산책하며 햇볕을 쬐게 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공기도 좀 쐬고 그래야지. 도시의 잿빛 벽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딸은 심지어 안방을 제게 내주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니 화장실 가까운 곳을 써야 한다면서요. 방이 작아 부부가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의 10년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늘 구석에 앉아야 했고 밤에 기침이라도 할까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집에서 저는 잉여인간이었지만 지금의 집에서 저는 기억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저를 재래시장에 데려갔습니다. 빈대떡을 파는 가게를 보고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딸은 즉시 돈을 꺼내 2팩을 사서 집에 와서 붙여주었습니다.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예전에는 늘 딸은 시집가면 친정은 신경 안 쓴다고 말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나를 진정으로 챙겨주는 건 너뿐이구나. 민지는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오빠를 더 챙겼던 거 나 마음에 안 담아뒀어.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그렇게 말하며 웃더니 제 밥그릇에 갈비 한 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지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우리 집이 작긴 해도 엄마가 있어야 이 집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 같아. 저는 목이 메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한 달에 생활비로 20만 원씩 줄게. 수도세랑 전기세라도 보태야지. 나랑 돈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민지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몇 년이나 엄마한테 신세 졌는데 우리 집이 지금 엄마 돈 20만 원 없으면 못 살 형편도 아니고 나는 엄마 딸이지. 엄마가 고용한 간병인이 아니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란다. 이 돈은 내가 기꺼이 내는 거야. 네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거다. 민지는 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껴 먹지도 말고 몰래 약 끊지도 마. 어릴 땐 엄마가 날 아껴줬으니 이제 내가 엄마를 아껴줄 차례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혈육의 정이란 누가 더 살갑게 구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힘들 때 기꺼이 마음을 내어 돌봐주고 사랑해주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바로 그날부터 저는 제 노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남의 집의 일꾼이나 상주 가사 도우미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보살핌받고 존중받아야 할 한 개인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향의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옛집 열쇠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소파에 기대어 있다가 문득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랑 진지하게 할 얘기가 좀 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텔레비전을 끄고 다가와 앉아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네, 오빠. 결혼할 때 그 아파트 살 돈은 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은 돈으로 보태준 거란다.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내줬지. 그때는 집이 그 애들 명의로 되어 있어도 별 생각 없었다. 자식들 결혼해서 집장만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늙었다고 이득을 보려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내가 늙고 몸이 해마다 약해지는데 네 오빠네 집에 있으면서 집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내 방 하나 없었잖니. 민지는 제 말을 듣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오빠랑 얘기해서 내가 보태준 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 내 노후를 보낼 돈을 좀 받았으면 한다. 지금 네 집에 신세 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너희에게만 기댈 수는 없지 않니?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고 내 마지막 보루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생각이 맞아요. 그때 엄마가 오빠를 도운 건 정이었지 의무가 아니었어요. 돈도 내고 몸으로도 고생했는데 인정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렵구나. 제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는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엄마랑은 상관없어요. 그때 돈을 빌려준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엄마가 기꺼이 주신 거잖아요. 민지는 옆에서 듣다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해? 그래.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을 바꾸더구나. 그러면서 엄마, 우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도 힘든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요?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제가 매달 2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만 원? 오빠가 엄마한테 20만 원을 주겠다고? 엄마 입 막으려고? 엄마가 10년 동안 공짜로 보모 노릇한 대가가 고작 생활비 20만 원이야? 다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민지야, 나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딸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그는 결국 제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는데 정말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엄마, 관계를 망치려는 건 엄마가 아니에요. 먼저 정을 저버린 건 그쪽이에요. 엄마가 보태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10년 동안 손주 돌보고 밥하고 빨래했는데 올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잖아요. 사람이 감정만 내세울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이 아는 법무사 한 분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분으로 은퇴한 등기소 직원 출신이라 가정 내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집에 와서 제 사정을 다 듣고 난 후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모님께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출자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협상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 댁에서 10년간 거주하시며 지속적인 노동과 돌봄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늙은 할머니일 뿐 이런 법조항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우리가 처리할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번만 용기를 내는 거야. 평생을 양보하며 사셨잖아. 마지막까지 억울하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아들 민준이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그건 우리 집이에요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가장 기대를 걸지 않았던 딸은 지금 제 곁에 서서 제 권리를 찾아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인에게는 자존심이고 존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입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신경 썼던 것들이 늙어서는 결국 하나하나 선명한 계산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것은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민준이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할 말이 있으면 좋게 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너는 내가 기꺼이 돈을 냈고 그 집은 너희 집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물어보마. 엄마가 네 집에서 1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애 보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뛰어간 것도 내가 기꺼이 한 일이더냐?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도 다 내 힘으로 해결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나랑 상관없다고 하니 나는 그저 내 몫의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이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옆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저희 힘들게 하시는 거죠? 저희도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변호사까지 사서 저희랑 소송을 하시겠다니요? 남들이 비웃을까봐 두렵지도 않으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두려워하는 건 많단다.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도 두렵지. 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거란다. 며칠 후, 변호사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주택 구매 시 자금을 출자했고 결혼 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가정을 돌봤으나 응당한 권리를 얻지 못했으므로 부양 보상 및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로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민진의 집으로 저를 찾아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시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가족 안에 나는 이미 오래전에 없었단다. 사건은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회 회의실은 크지 않았고 에어컨 바람에 몸이 시렸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준이 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들 옆에는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김민준 씨와 이지혜 씨의 공동재산입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 자금을 출자했다고 주장하시나 증거 서류를 남기지 않으셨으므로 무효한 주장입니다. 저는 법률 용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마치 외부인이 되어 우리 안에 갇힌 채 구석에서 손가락 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돈은 제 남편과 제가 20년간 밭을 갈며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을요. 당신들 가정을 꾸리는데 보태라고 준 돈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을 번갈아 보고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뒤적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유권 귀속은 명확하지만 박순자 여사님의 장기적인 노동과 헌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게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금을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한 번에 숨 쉴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다. 결국 저희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제게 일시금으로 3천만 원을 보상하고 과거 주택 자금 출자와 10년간의 돌봄에 대한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는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은 제게 결과를 돌려줄 수는 있어도 제 10년의 청춘과 억울함을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나오는 순간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그 한이 좀 풀렸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민준이와 등을 돌리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쓰고 버리는 걸레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밤에 민진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싸움 정말 멋지게 이기셨어요. 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를 늙어서 주책이라고 할까봐,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집안 망신을 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영원히 벙어리로 취급당할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싸워서 얻으려 했던 것은 그 집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 인생에서 과연 내가 한 사람으로 존재했었는가 하는 증명이었다는 것을. 보상금 3천만 원이 입금되던 날, 저는 ATM 앞에 서서 화면의 숫자를 보며 조금 멍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이 나이가 되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민지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박서방, 엄마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구나.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부족한 거라도 있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그래. 너희에게 패 끼치고 싶지도 않고 나 자신도 얹혀 사는 것처럼 느끼고 싶지 않아서.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로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신다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 마침 시내 변두리에 나온 작은 원룸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고 한 층에 네 가구뿐이라 이웃들도 조용하대요. 며칠 동안 사위는 저를 데리고 직접 그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약 7평 정도 되는 오래된 집을 수리한 곳이었는데 구조가 반듯하고 부엌과 베란다도 있었으며 관리실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2억 원을 불렀는데 사위가 1억 8천만 원까지 깎아주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시골집을 팔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직접 지은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지만 너무 낡아서 수리할 곳이 많아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받은 3천만 원과 예전에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아둔 2천여만 원을 더해 제 수중에는 총 1억 원이 있었습니다. 남은 8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5년 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의 서류 절차를 거쳐 마침내 저만의 작은 집이 생겼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막 조립을 마친 작은 책장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진 진정한 내 집이구나. 다음 날 아침 골목을 한 바퀴 돌아보니 근처에 편의점, 병원, 그리고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들어가 물어보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이 있고 금요일에는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등록했습니다. 생활은 조금씩 충실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30분간 걷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바느질로 옷을 수선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저와 나이가 비슷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함께 퍼즐을 맞추자고 하거나 화투를 치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반나절 청소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시급은 1만 원, 일주일에 3번 일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늙었다고 해서 남에게만 의지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사위와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쌀을 옮겨주거나 가스를 갈아주었습니다. 딸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 더 젊어 보이는 거 알아? 저는 농담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같았는데 지금은 밖으로 나와 제 발로 걸어가는 시계가 된 거지. 가끔 민준이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하며 과일만 좀 사들고 와서 의례적인 말 몇 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렇게 지내시는 거 편하세요? 저희가 간병인이라도 구해드릴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어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이란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매달 생활비를 70만 원 이내로 쓰고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150만 원을 갚고 있습니다. 예전 저축액으로 조금씩 버티고 청소 일자리 수입과 연금을 더해 빠듯하긴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 스스로도 존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동네를 걷다가 함께 수업을 듣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안색이 좋아져서 더 젊어 보여. 독립하길 정말 잘했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걸 먼저 인정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독립한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생활은 단순하지만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마음도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들르고 싶은데요. 저는 마음이 잠시 복잡해져서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래, 집에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고 흰머리도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제쳐두고 제 가족, 제 일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감정을 무시했고요. 특히 해외여행 때 엄마를 두고 간 건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냉정했어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손수 키워낸 아들입니다. 저는 그가 결코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제 앞에 앉아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랑 돈 문제로 다투거나 너희 집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란다. 그 3천만 원은 나에게 집값이 아니라 내 10년 인생에 대한 설명이었어.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엄마를 보러 와주고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후 아들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사오고 때로는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함께 왔는데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설거지를 돕거나 제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서 평소에 드시던 부드러운 밥이에요. 치아에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 서준이도 몇 번 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라고 외치며 시험을 몇 점 맞았는지 선생님이 무슨 농담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제가 끓여주는 돼지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식사 중에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좀 심한데 엄마랑 보낼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너 자신이나 잘 챙기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다. 나중에 민준이가
제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네, 마음은 잘 받았다. 하지만 이 집은 엄마가 혼자 힘으로 마련한 거야. 대출도 내 힘으로 갚을 수 있어. 엄마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싶은 거란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저는 우리 사이의 균열이 그렇게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터놓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국 혈연을 따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을 다시 이해하려 노력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한 걸음 물러서면 나는 더 이상 쫓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가오면 나는 기꺼이 한 걸음 양보할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안고 미래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 민준이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만회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됐다. 앞으로 자주 오면 그만이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침내 마음속에 큰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균열을 억지로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햇살도 함께 따라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65세 이후의 삶이 제 전반생보다 더 다채로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며 온갖 집안일을 했지만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딸의 집에서 기운을 회복하고 제 자신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법적 조정을 통해 제 몫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존엄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당당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같이 노년을 맞이한 친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헌신이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스스로를 위한 퇴로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가사 도우미도 현금 인출기도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만 생각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원하는 것은 거창한 식사 한 끼나 용돈이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과 약간의 시간,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게는 제 집이 있고 계획된 생활이 있으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웃는 법을 배운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중장년 친구분들께 5가지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손주를 돌보는 것은 본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꺼이 하되 정에 얽매이지 마세요. 둘째, 부동산에 자금을 보탤 때는 명확히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분명히 해두면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가족관계가 더 견고해집니다. 셋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퇴로는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딸은 노후의 간병인이 아닙니다. 기꺼이 효도하는 것은 복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섯째, 필요에 의해 찾아지는 존재가 되기보다 존중받는 존재가 되세요. 경계선이 있어야 체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세가 넘어 10년간 아무런 불평 없이 손주를 돌본 어르신이 결국 가족의 계획에서 배제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반격해야 할까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면 정말로 감사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혈육의 정이란 결코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정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과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단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노년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댓글창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남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인생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관찰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